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말씀드린 대로 700명대 초반입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지만 3차 대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전망까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확진자가 700명대 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의심 신고에 따른 검사 건수는 평소 평일과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고요. 방역 당국 분석대로 지금 3차 대유행 정점 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정점이 완만하게 꺾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러한 부분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즉 확실하게 정점을 내려서 꺾이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며칠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며칠, 이번 주가 그러한 정점을 완전히 꺾었는지, 감소체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며칠 더 지켜봐야 되고 이번 주가 고비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요즘 특성을 보면 확진자 숫자 진폭이 크다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 하루 300명까지 널뛰기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들 수 있을까요? 네, 그 점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폭, 즉 확진자가 갑자기 200명, 300명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그런 것과 맞물려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게 동부 구치소라든지 집단 시설에서의 그 감염이 나타나는 것과 안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숫자가 좀 증가하는 거고요. 물론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지역사회 감염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급격하게 줄지 않고 완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즉 뭐 600명, 700명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일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에서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감염 위험도, 즉 한 사람이 감염을 추가 감염 몇 명 시키느냐 보면 1.28에서 1.11, 1.0으로 저번 주까지 줄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네. 감염 위험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줄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숫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타당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진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지를 보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 그래도 좀 나아진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사망자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26명 늘어서 1000명대를 넘겼는데 특히 정세균 총리의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처럼 최근 한 달 동안 440명 사망자 집중된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방역 당국 분석대로 이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났다면 사망자 증가 그래프도 다소 완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곧바로 사망자 감소의 효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그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고 나서 시차, 즉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늦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지금 확진자가 준다 하더라도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최소한 2주에서 4주, 즉 1월 말이나 돼야 그 효과가 완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앞으로의 한 달 동안도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 줄이기 위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 부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요양병원에서 이 확진자를 코호트 격리가 아닌 전국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동안은 코호트 격리, 동일 집단 격리에 나섰는데 이전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조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좀 뒤늦게 이 부분이 지금 시행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렇게 코호트 격리를 하더라도 확진자와 확진되지 않는 사람 분리해서 치료하고 격리 조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원래부터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그 코호트 격리 시설 자체에 중환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그리고 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코호트 격리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코호트 격리 병원에서 곧바로 중환자가 발생하면 전원 치료할 수 있는 전원 시스템이 있지 아니하면 코호트 격리 자체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최근에 이 코호트 격리를 좀 남발하듯이 이렇게 좀 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이 격리가 확진자와 확진되지 않은 사람을 격리하는 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분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환자 치료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 인력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이 코호트 격리보다는 차라리 옮기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자, 뭐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코호트 격리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뭐 요양시설이 코로나19의 온상지가 되는 부작용도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분리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좀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우려하신 거는 그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른 병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을 아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이나 중증 환자 병상수 또 요양기관의 저희 전담 병상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격리가 전파가 되는 전염이 전파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요. 다만 전제 조건이 충분한 전담 병원과 충분한 중증 환자 병상수를 확보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환자 발생 추이와 이 병상 확보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안전을 가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러한 우려도 불식시키면서 사망률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개별 사례별로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확진자 16명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뭐 단체로 이용하는 시설 더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될 텐데 어떤 점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어린이 집단 시설은 하나의 예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당장 급한 조치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집단 시설은 어느 장소, 어느 종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집단 발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과거처럼 어느 한 직종이 발생하면 거기만 잘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같이 장시간 거주하는 그런 집단 시설에서는 다 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프로그램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고요. 이 전방위적으로 집단 시설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정책과 예방 대책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교수님, 거리두기 얘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뭐 태권도 발레는 되고 그리고 헬스장은 안 되고 이렇게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 부분 뭐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방역 당국이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발레든 태권도든 또 피트니스 센터든 어떠한 곳이든 간에 똑같은 상황으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네. 과거처럼 피트니스 센터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거길 막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는 감염의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이 장소에서 감염 위험은 동일하게 지금 발생하는 것이라는 관점 하에 이 전반적인 방역 정책을 어느 특정 업종에 국한해서 여기는 된다, 집합 제한한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요. 파지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밀집도와 밀폐도와 밀접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이 마련돼야지 특정 업종, 뭐 특정 피트니스 센터, 특정 곳에서만 적용이 되고 다른 곳은 괜찮다. 그쪽은 풀어준다 이런 방식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정책 중에 가장 사실 대표적인 게 이미 방역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 금지 같은 그런 부분이 그런 정책의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 모든 업종과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위험의 형평성에서 또 위험의 형평적인 차원에 맞는 관리의 형평성도 같이 있다고 보고 그래야만 국민들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방역을 따라오는데 협조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우리도 계약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안전성을 두고 뭐 논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무사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시험 과정에서 일부 좀 초보적인 실수가 있었고 그러한 실수로 인해서 지금 미국 FDA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이 먼저 승인을 해서 접종이 시작된 그런 사례입니다. 사실 임상 시험 3상까지 거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전성은 사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좀 됐어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효과성 차원에서 이게 적정량의 50%만 들어간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그 착오 때문에 효과성이 좀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국에서 이런 안전성 문제는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공중보건학적 편익의 차원에서 편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접종한 것이라고 보고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좀 아까 말씀드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다만 이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의 가능성에서 면밀히 관찰하고 모니터링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문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심사 신청을 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애초 3분기 공급 예정이었는데 이르면 2월 달에 도입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예정대로 된다면 희소식이긴 한데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화이자 백신도 동시에 접종을 하려면 그만큼 준비해야 할 일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준비는 이 콜드 체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화이자나 모더나 이 부분은 마이너스 70도, 영하 70도의 그 유통, 보관, 처리 시설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내에서 어떻게 빨리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다행히 그렇게 마이너스 70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0도 보통 일상생활 그 트럭 같이 보관하는 유통하는 체인 곳에서 영하의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콜드 체인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그 지금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1차, 2차 접종을 두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을 했는데 2차 접종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제품이 없으면 2차 접종에 제 시기에 못 맞추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접종 시기는 당연히 백신 확보 시기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을 고려해서 접종 전략과 방법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네, 콜드 체인을 포함한 접촉 전략의 아주 세밀한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 관련 내용 화상 연결해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